때문이죠? 그럼 품질 보고? 그럼 컨텐츠 때문이죠? 그럼 아이폰 7은 대체 뭘 보고 산 거예요? 그냥 SK텔레콤? 아이폰 7이 SK텔레콤을 만나면 분실 파손 걱정 없이 1년 후 최신 단말 교체까지. 아이폰 7은 당연히 SK텔레콤. 지금껏 본 적도 경험한 적도 느껴본 적도 없던 럭셔리 대형 세단의 귀환. There's nothing like it. Lincoln Continental. 형님 먼저 쌀국수. 아우 먼저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아침 식사 가볍게. 아, 좋다. 콩나물 뚝배기. Like a rabbit in headlights. They're stung by all your charm. And I feel so damn lucky to have you on my 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론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어떤 거 중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아직도 혐의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433억 원의 뇌물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준 혐의 등입니다. 법원은 범죄를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는데 명마 블라디미르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충격에 빠진 삼성 측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당분간은 계열사 사장단 중심의 비상경영에 돌입합니다.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특검 수사는 이제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구속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탄핵 심판 선고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른바 헌재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질문을 안 한 재판관 2명이 기각으로 마음을 굳혔고 다른 재판관도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근거가 있는 것을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SBS 보도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 한 어린이집의 가혹 행위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3살 배기 아이들을 밟고 때리고 던지는 등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이 CCTV에서 보인 것보다 훨씬 더 학대를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참혹한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화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김정남을 살해한 일당이 범행 전날 공항을 답사했고 사전 연습까지 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붙잡힌 베트남 여성의 가방에선 도둑물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20% 벽을 넘어서며 선두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흥행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른바 역선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집행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뿐만이 아니라 재벌구조, 정견관계,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총수가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상황. 분명히 범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7시간 반 동안 점심도 걸러가며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곧 굳어버렸습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 중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아직도 혐의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법원 주변에는 구속과 영장 기각이라는 구호만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밤새 결과를 기다린 지 11시간 만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횡령 등 모두 5가지로 이번엔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박상진 사장만 아침 7시쯤 굳은 얼굴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법원은 박 사장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박 사장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풀색 수의에 하얀색 고무신으로 갈아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제1위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은 6.8제곱미터짜리 독방에 수감돼 남은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특검의 뇌물공여 혐의에 맞선 삼성의 방어 논리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이전에 성사됐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는 만큼 삼성은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삼성의 방패가 모두 뚫렸습니다. 명마 블라디미르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결정적인 창이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430억 원이 삼성물산 합병 대가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시점이 최 씨 지원 이전의 일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밀려 기각됐습니다. 2번째 구속영장에서 특검은 삼성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한 2015년 8월 이후 특혜 혐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가해 삼성 계열사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 청탁한 혐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수첩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마 블라디미르도 결정타가 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와 정유라 씨에게 블라디미르를 사주고 우회 지원을 은폐하기로 약속한 비밀 계약서와 합의서를 찾아냈습니다. 이들 문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도 최순실 씨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던 삼성의 논리는 허물어졌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삼성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근거가 있다. 이게 영장 발부의 취지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도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힌 핵심 혐의는 뇌물 제공입니다. 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됩니다. 법원이 뇌물을 건넨 혐의가 소명됐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와 일정 조율에 진전이 없어서 대면 조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다른 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롯데와 SK가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다만 특검 1차 수사기간이 10하루밖에 남지 않아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지난번에는 기각됐었는데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된 이유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게 나무만 보지 말고 이게 숲을 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림을 좀 크게 보라는 얘기인데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딱 거기에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수백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근데 그 대가로 삼성이 청와대로부터 뭘 얻었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특검이 계속 애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대가로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어긋나고 결과적으로 안 먹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좀 큰 그림을 그린 건데 단순히 삼성 계열사 합병 하나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룹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부 부처의 어떤 석연치 않은 조치들을 전부 다 삼성이 받은 어떤 대가다 이렇게 범죄를 재구성을 했는데 바로 이게 먹힌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삼성물산 합병은 나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큰 숲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발목이 잡은 이유, 다시 말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발목을 잡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서 전체적인 어떤 삼성이 받은 대가 관계라고 범죄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한 숨은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죠. 삼성 문제를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삼성 저격수라고 알려진 이 김 교수는 사실 지난 일요일에 특검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기자들은 이 삼성이 이 부회장의 어떤 경영권 강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영장 기각 이후부터 이 김상조 교수는 계속 조언을 이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검에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고 이렇게 조언한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특검 수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남은 건 이제 시간 아닙니까? 대통령 조사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남은 게 있는데 기한 연장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큰 산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수사 기한은 열흘 남았습니다. 좀 사실 그 기간은 이 부회장 기소 준비하는 게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해야 되고 SK 롯데 기업 수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직까지도 이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 정치권에서 특검법 연장한 얘기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은 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데 이 명분을 크게 높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황 대행이 그런 점을 좀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남은 것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특검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차례까지 오긴 왔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피의자라고 이규철 특검부가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피의자로 소환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례에 따르면 내일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신병 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특검이 이미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 쪽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사 이후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은 삼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간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은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창사 이래 79년 동안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충격의 강도도 컸습니다. 특검이 새로 추가한 혐의에 대해 삼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소명을 자신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삼성 사옥에는 하루 내내 적막감이 감돌았고 직원들도 조심스러워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분위기 어떠신지? 분위기 좋다. 자기도 할 일을 하고 있잖아. 저희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단 사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 삼성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짤막한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은 아닌 만큼 재판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강요에 의한 것일 뿐 대가를 노린 뇌물공여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소식에 호텔신라를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삼성은 당분간 계열사 사장단 중심의 집단협의체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라든지 인수합병 같은 중요 의사결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3년째 그룹을 이끌어온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일단 각 계열사 사장들의 집단 협의를 통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때도 이건희 회장이 물러나자 전문 경영인 집단 협의체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길을 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의 2인자 역할을 해왔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역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어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상경영 체제 하에서는 인수합병이나 미래사업 투자 등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결정 믹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미뤄지거나 차질이 생길 거죠.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공식화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애초 올 상반기까지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총수 부재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중점을 둬온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신사업 분야의 대규모 인수합병도 당분간은 동력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네. 뭐 삼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나요? 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뇌물죄에 연루된 기업에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는 부패방지법이 있는데 삼성이 여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법 행위를 한 기업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유럽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삼성 투자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이 뭐 무너질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보면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굉장히 호황이고요. 또 다음 달에 지금 갤럭시 S8이 출시가 되는데 이 신제품 대기 수요가 엄청납니다. 결국 이 삼성전자의 두 주력 사업, 반도체와 모바일을 통한 쌍끌이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실적은 괜찮고 다만 삼성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신성장 동력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반도체는 꽤 오래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호황이. 예, 지금 상황으로는요. 자, 그럼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그룹의 인사도 있어야 될 거고 새로 채용도 해야 될 거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통상 12월에 하던 인사가 삼성 지금까지 미뤄져 왔고 앞으로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는 그렇다 쳐도 이 채용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삼성같이 이렇게 큰 대기업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어떤 총수가 부재했다 그래서 채용 자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외신들의 반응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을 텐데 외신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지금 100여 개의 나라에서 50만 명을 채워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외신들 관심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공백이 경영에 줄 타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즈 등 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일이 한국의 정경유착을 단절할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놔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다른 삼성 계열사 주가가 뭐 크진 않아도 좀 하락을 했는데 유독 호텔신라만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온라인에서는 이부진 사장 이름이 많이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승부사 기질이 아버지와 굉장히 빼닮아서 리틀 이건이다 이렇게 불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빠의 부재로 이부진 사장의 어떤 그룹 내 역할이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삼성은 이부진 사장은 일단 삼성전자 주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 쪽 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소설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을 뭐 넘겨받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으로 얘기군요. 보면요. 네. 잘 들었습니다. 헌재로 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도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일한 선례로 남아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공금 횡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로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헌재 재판관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헌재 안팎의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심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쪽에 작용하지 않을까. 게다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이 뇌물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한다며 탄핵 심판 기각 주장에 무기로 써왔는데 하룻밤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를 뇌물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연결지을 수 없다며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순환 출자 연결고리 해소 문제로 뇌물이 공유됐다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영장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탄핵 소추 사유에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오는 24일 변론 종결이 예상돼 뇌물죄가 헌재에서 쟁점이 될 시간이 없어 탄핵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오는 24일에 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시간을 좀 끌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나오는 건 좋은데 혼자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나는 건 안 되고 국회 측과 재판부의 질문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은 어제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올지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통령이 따로 질문은 받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모든 변론 종결되고 난 다음 최후 진술은 상호간에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은 절차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이 나올 경우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소추위원 혹은 재판부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질문에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의혹을 풀지 못해 질문했는데도 답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심증만 남길 수 있습니다. 헌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신문이 예정된 증인 2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불출석 이유가 해외 출장으로 근거가 있었지만 헌재는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와 연관된 핵심 증인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대통령 출석과 증인 신문에 대한 오늘 헌재의 태도에선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로드맵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른바 헌재 괴담이라는 게 나돌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재판관 2명이 탄핵 기각적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이 괴담의 진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세훈 기자, 그 괴담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탄핵 심판하에 나선 재판관들 중에서 2명이 이미 탄핵 기각적으로 마음을 굳혔고 그래서 아예 증인 신문에 질문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재판관들 설득하고 있다. 이게 괴담의 내용이죠? 네, 그 탄핵이라는 게 뭐 일단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을 해서 심리를 해야 되고요. 6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 그러니까 인용된다는 뜻이죠.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른 건데요. 이정미 지금 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에 퇴임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일단 7명으로 줄어드니까 여기서 2명만 반대해도 기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퇴임하기 전이라고 해도 탄핵을 반대하는 2명이 나머지 6명의 재판관 중에 1명의 마음만 돌려도 기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 괴담의 내용을 보면은 재판관 2명이 이제까지 증인이 한 20명 정도 나왔잖아요. 그 증인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을 안 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얘기도 있어서 그동안 진행된 14차례의 변론을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짓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관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질문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괴담이 도는 거죠?
지금 1월 7일 날 한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행정관에게 질문을 안 한 재판관들이 있어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가짜 뉴스도 아니고요. 또 믿을 만한 일간지 보도였는데 그래서 이게 와전되면서 헌재 괴담으로 퍼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윤전추 행정관이 처음 증인으로 나온 1월 5일 날은 일부 재판관이 질문을 안 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증인이 19명이 더 나왔었고 결국에는 모든 재판관이 질문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4차례 변론을 다 한번 훑어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그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질문을 한 재판관, 적게 질문을 한 재판관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관들이 질문을 하려면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한테 일단 발언권을 얻고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몇 번씩 얻었는지 좀 세봤는데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21번으로 가장 많은 건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서기석 재판관이 5번, 조용호, 김창종 재판관이 각각 2번씩이었습니다. 나머지 재판관은요, 한 10번 남짓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괴담의 발전된 형태 중에 하나가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한 재판관 2명이 질문을 안 했다. 네. 그래서 기각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지금 박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요.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2명이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듯이 아주 공교롭게도 저 두 재판관이 질문을 상대적으로 덜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비어가 지금 더 잘 퍼지는 것 같고요. 항상 유언비어라는 게 뭔가 작은 근거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질문을 안 하더라도 다른 재판관들이 하는 질문은 또 다 듣고 있고요. 또 물론이죠. 변론이 없는 날에는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많이 하면서 또 자기 소신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 횟수는 사실상 큰 의미를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괴담은 거짓이다라는 게 입증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그 재판관들이라면은 증인 신문에서 좀 대통령 대리인 측에 우호적인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질문 내용도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기석 재판관의 경우는요,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도대체 무슨 이런 형태의 재단이 있는가 이렇게 질책하는 듯한 질문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K스포츠 재단 갖고 한 얘기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헌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변론 동영상을 지금 방송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약간 어이없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또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에는요. 최순실 씨한테 고영태한테 태블릿 PC를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저거는 뭐 질의응답이 굉장히 짧아가지고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변론 내용 쭉 보니까 눈에 띄게 대통령 측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재판관들이 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을 너무 막 봐주려고 했거나 그런 건 드러나지는 않았다. 뭐 다 공개된 자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넘겨줄 것 같았던 말레이시아 당국이 유족의 DNA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남의 유족과 북한 당국이 시신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친자매 3명이 운영하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지난해 9월 SBS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며 어린이집 CCTV를 모두 확인해 보니 가혹 행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3살 배기 아이들을 밟고 차고 내던지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한쪽 팔을 번쩍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놀란 아이는 곧바로 일어섰지만 몸을 가눌 새도 없이 다시 한번 내던져집니다. 앉아있는 아이의 허벅지를 있는 힘껏 밟고 그것도 부족한지 여러 차례 귀를 꼬집습니다. 자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툭 걷어차기도 합니다. 친자매 3명이 운영하는 청라 국제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밟고 때리고 꼬집고 3살 배기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력은 집요하고 악랄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뒤 CCTV를 확인하게 된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아이들이 CCTV에서 보인 것보다 훨씬 더 학대를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 이런 엽기적인 어린이집은 다시는 진짜 우리나라에 발 디딜 수 없게.
경찰은 이들 세 자매가 2015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1살부터 3살짜리 어린이 11명을 적어도 40차례 이상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지법은 피해 어린이들이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친자매 사이인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체포한 여성 2명이 사건 전날 공항에서 범행을 연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방에선 독극물이 발견되는 등 여성들의 혐의는 분명해지고 있는데 나머지 남성 용의자 4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2명이 사건 전날인 지난 12일 공항 청사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공항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청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듯 서로에게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동선을 가늠하며 예행 연습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을 전후한 행적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체포된 여성은 사건 이틀 전 공항에서 가까운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And she only stayed one night. Yeah, stayed one night only. 11 out on the 12th. 이 여성의 가방에선 독극물이 든 병이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로 검거된 여성은 갖고 있던 여권의 국적대로 인도네시아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일하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남성이 $100를 주겠다고 제안해 가담하게 됐지만 TV 방송용 리얼리티 프로그램, 즉 몰카를 찍는 줄로만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먼저 잡힌 여성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여성은 범행 전 중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고 이때 알게 된 남성의 제안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연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곳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과 함께 체포된 말레이시아인 남자친구는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병원 앞에 나가 있는 김수영 기자 직접 연결합니다. 네, 김 기자, 체포된 여성들이 자신들은 속았고 장난을 친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면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두 여성의 진술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일 줄은 진짜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LOL 티셔츠를 입은 여성을 보면 범행 현장을 빠져나갈 때는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도주할 때는 장갑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한 것이죠. 또 이 여성의 가방에서는 독극물에 든 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베트남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여성과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여성들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남성 용의자 4명을 붙잡는 게 관건일 텐데 아직 못 잡은 거죠? 어제와 그제 1명씩 모두 2명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까지 검거 소식이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곳 경찰은 남성 용의자 4명이 아직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몰래 이동을 할 텐데 이곳 경찰은 국경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면서 이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병원에서 부검이 이루어졌고 이틀이 지났는데 부검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보통 부검한 이후에 이틀 정도면 검체 분석이 끝납니다. 근데 오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주말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이 독살인데 그 분석 결과 나온 독극물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물질일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남의 시신 이동 가능성 때문에 현재 이곳 병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것 같았던 말레이시아 당국은 가족의 DNA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으로 확인돼야 시신을 넘기겠다는 거죠. 더구나 김정남 유족이 중국 대사관을 통해 시신을 인도받으려는 조짐을 보이자 북한 대사관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자가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겠다고 했을 때 발언 내용은 이랬습니다. After all the police and medical procedures is completed, then we may release the body to the next of kin and through embassy. 시신 인도 시점은 수사와 사인 규명이 마무리됐을 때고
배우자나 직계 가족 같은 가장 가까운 유족에게 넘기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그 과정에 관여할 뿐입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말레이시아 경찰은 시신 인도를 위해선 가족의 DNA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정남과 마카오에서 함께 살아온 두 번째 처 이혜경이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신 인수를 위해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시신을 건네받아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려던 북한 대사관은 병원을 오가며 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사님! 중국이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신 인도에 관여할 경우 장지와 장례 절차 등을 두고 북중 관계가 더욱 냉각될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말레이시아 측의 입장과 진전 상황을 알고 있다며 계속 사건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의 가족들은 여전히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김정남이 한국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평범한 마카오 주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카오에서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닷새째. 정상적이라면 상주 역할을 했을 아들 김한소를 비롯한 마카오 가족들은 여전히 숨죽인 채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마카오 웡추거리, 한국 식당과 가게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국 소주를 좋아했던 김정남은 일부 교민들과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목격담이 끊이지 않던 곳이지만 지금은 교민들 걱정 소리만 들립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똑같은 평범한 이웃입니다. 그냥.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매스컴에 또 나가고 하면은 또 위협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한국 역사 드라마에 빠진 마카오 주민, 현지 지인들이 기억하는 김정남 모습입니다. 한국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가 해품달. 최근에 본 것도 있어. 푸른바다 그거. 너 전지현이 좋아하냐? 아니요. 드라마가 좋은 거죠. 역사 드라마는 다 꿰고 있어. 권력보다 사람 좋아했던 김정남이 역사 드라마에 감정이입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정남 가족이 마카오 영주권자라는 점에서 이곳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숨죽인 마카오 가족들이 시신 인도 문제와 관련해 언제 어떻게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큰 변수입니다. 마카오에서 SBS 최선호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초반에 수사 진척이 빨라서 사건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여성 2명 배후가 밝혀질까요? 예, 이 여성 용의자 이 2명이 잡힌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여성 용의자 2명이 잡힌 것까지는 이 배후 세력의 외초의 시나리오에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보면 이 여성 용의자 2명이 CCTV에도 다 찍혔죠. 그리고 범행 장소에 또 왔죠. 상당히 어설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2명은 버리는 카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남성 용의자 4명이 잡혀야 조금이라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남 시신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배후 세력을 캐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김정남은 이제 그 독극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브로마 네오스티그민이라는 성분이 나오면 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이 북한이 독침에 주로 사용하던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북한이 주로 사용하던 이 독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확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또 어제 이제 우리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한 대로 이 보톨리눔 같은 다른 독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독의 종류가 밝혀진다고 해서 배후 세력을 특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런데 요 며칠 북한 내부에서 좀 특이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 13일 날 이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원 5명을 우리가 구조해서 판문점으로 송환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 관리들이 송환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고위급 탈북자한테 물어보니까 남쪽으로부터 사람을 인수받는 일은 반드시 김정은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제와 그제 이 북한 TV 화면을 보시면 김정남 사건 때문인지 몰라도 김정은의 얼굴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재를 제대로 못 올린 것 같은데
뒤늦게 그러니까 한 3시간 전쯤에 북한이 연락이 와서 내일은 선언을 인수받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오기는 했다고 합니다. 결재가 나왔군요. 네, 그런 모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지율 20% 벽을 뚫으면서 문재인 전 대표 추격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심심할 것 같았던 민주당 경선의 흥행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역선택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22%로 2주 전보다 1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 14%포인트, 보수층에서 17%포인트 급등했는데 최근 중도를 포함한 외연 확장 전략이 주요한 겁니다. 아주 무겁게,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여론의 흐름을 명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안희정 양강 구도에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본선 승리의 디딤돌인 당내 경선 흥행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거인단 규모는 모집 이틀 만에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선거인단 신청이 열기를 띠면서 당내에선 이른바 역선택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박사모가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을 막으려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조직적으로 다른 후보를 찍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독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할 범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역선택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과거 조직력이 센 사람이 민주적 경선을 막기 위해 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내 정당으론 처음으로 정의당이 대선 후보로 심상정 상임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심 대표는 천만 촛불의 요구를 받들어 노동개혁 정부를 수립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입당한 건 아니고 깎아내리기, 이른바 디스를 한 건데 자유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문주모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용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입당을 환영한다는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당 경기도당에 팩스로 입당 신청서를 넣었고 접수와 동시에 일단 입당이 허용되는 당원 당규에 따라 문자를 받은 겁니다. 입당 이유도 밝혔습니다. 선거 때마다 제1야당을 막말당으로 몰기 위해 자신을 반복해서 화면에 내보내는 종합편성 채널의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비꼬았습니다. 막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당. 막말 인사가 이제 비난받는 게 아니라 출세하는 꿈의 정당. 그래서 자유당을 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진태 의원을 동지라고 부르며 태극기가 넘실대는 세상을 함께 건설하자고 적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과거 방송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노인을 폄하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낙선했습니다. 언급결에 김 씨를 입당시킨 자유한국당은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끈했습니다. 경기도당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명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당은 김 씨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에 출연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개선하지 못하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주장했는데 이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배신의 정치란 꼬리표가 제일 아픈 단어라면서도 할 말하는 게 배신이면 계속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할 말을 한 것을 배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배신은 제가 정치를 하는 한 계속 하겠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배신했느냐는 지적엔 10년간 박 대통령에게 자신만큼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고 받아쳤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10억 엔을 돌려주고 폐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그 모든 역사의 잘못과 반인륜적인 그거는 일본이 앞으로 계속 안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법인 세율도 높이고 소득세, 재산세도 더 걷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가진 자,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더 많이 내는 그런 원칙을 지키려면 법인세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 못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차별이나 이런 데 관련 부분은 저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저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유 의원 측은 발전적 해체를 염두에 둔 말로 양성평등은 모든 부처의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언론들과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발목 잡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들과의 전쟁을 작심하고 나온 듯했습니다. 살벌한 질문과 반박이 75분간 이어졌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을 망가뜨린 정권으로. I inherited a mess. It's a mess. 새 정부는 망가진 미국을 고치는 정교한 기계로 표현됐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is running like a fine-tuned machine. 그런데 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며 발목을 잡았고. But we had a bad court. I think that circuit is in chaos. 가짜 언론들은 가짜 뉴스로 자신을 헐뜯기 바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omorrow they will say Donald Trump rants and raves at the press. I'm not ranting and raving. I'm just telling you, you're dishonest people. 최측근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선 그런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Very fake news. The leaks are absolutely real. The news is fake. CNN 방송은 유례를 찾기 힘든 회견이었다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는 원색적이고 분노에 찬 방어로 일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9%에 그쳤습니다. 레이건, 부시 부자, 클린턴, 오바마,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취임 첫 한 달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불현듯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넋을 잃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실제말로 멍 때리기를 돈 내고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권난 기자가 가서 하룻밤 멍 때리고 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산골 명상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늦지막이 도착하니 바로 저녁 식사 시간. 한창 밥을 먹는데 난데없이 종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나면 음식을 씹다가도 또 수저를 들었다가도 멈춰야 합니다. 이곳의 식사 규칙이랍니다. 10초쯤 뒤 종이 울리면 다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동안 3번 종이 울리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10초의 짧은 멈춤 동안 입안에만 머물던 음식의 맛과 향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특별한 교육이나 강의 같은 건 없습니다. 스마트폰 제한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굳이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멍 배지를 단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 이게 규칙의 전부입니다. 식사 후에 별달리 할 건 없고 하늘을 바라보며 멍을 때려봅니다. 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잡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부담이고 또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졌을 텐데 이곳에서는 이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좀 담담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참가자들과 함께 산책에 나섭니다. 걷다가 징소리가 나면 발길을 멈춥니다. 침묵이 찾아오고 바람소리 또 낙엽소리가 들립니다. 산책 뒤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멍을 때립니다. 카페에서 또 도서관에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냥 쉬는 거랑 좀 달라요? 네, 달라요. 필터로 걸른 듯한 어떤 안 좋은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이 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멍 때리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식을 초월한
최고의 명상,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의학 용어인데 뇌를 휴식시키는 순간 머리를 쥐어짜고 궁리하고 했을 때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영감과 지혜가 솟구친다는 거죠. 멍 때리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나로 향하는 여행? SBS 권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썰매 종목이 열리는 슬라이딩 센터가 루지 월드컵을 통해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2인승에 출전한 박진용, 조정명 선수는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유일하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박진용과 조정명이 썰매에 나란히 몸을 싣습니다. 앞에 앉은 박진용이 양쪽 손잡이를 밀고 당기고 뒤에 앉은 조정명은 박진용의 팔꿈치에 달린 끈을 잡고 보조를 맞춥니다. 힘차게 치고 나간 두 선수는 깔끔한 질주 끝에 예선 5위로 24명이 겨루는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3년 넘게 호흡을 맞춘 24살 동갑내기 박진용과 조정명은 수없이 뒤집어지면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내년 평창 올림픽 때쯤이면 정말 저희 둘이 하나의 몸처럼 혼연일체가 돼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속 150km로 질주하며 위에 놓은 박진용이 발로 조종을 하고 아래에 위치한 조정명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인승은 아래에 있는 선수가 키가 작고 가벼워야 유리한데 우리 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에 맞춰서 제작을 해요. 그 썰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운전하기가 좀 더 쉬워지니까 작은 차가 운전하기 쉽듯이. 한승세의 두 선수가 안방 트랙의 이점을 살리면 평창올림픽 메달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평창 화이팅! 박진용과 조정명은 내일 다시 이곳 평창 트랙 위를 질주하며 세계적인 강호들과 승부를 겨룹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평창 리허설인 4대륙 피겨 선수권 아이스댄스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캐나다의 테사 버추, 스콧 모이어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 밴쿠버에서 금메달, 3년 전 소치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던 두 선수는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총점 196.95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아함과 애절함, 그리고 섬세한 눈빛 연기까지 과연 올림픽 챔피언다웠습니다. 미뉴라 게멀린조는 8위에 오르며 2년 연속 톱10에 들었습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다시 찬 기운이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중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기온이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신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에 중북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 메마른 날씨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춘천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내일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추위와 비 소식이 번갈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짜뉴스의 파장은 위협적입니다. 가짜는 항상 진짜보다 훨씬 짜릿한 방식으로 그걸 접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나 분노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뉴미디어 시대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둥둥 떠도는 정보를 모아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선보여드렸습니다마는 SBS 뉴스는 탄핵 국면과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그 검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